자, 정지용의 조찬입니다. 여러분, 조찬이 뭐예요? 아침밥이죠? 아침을 먹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올 건데요. 볼게요. 햇살 피어 이윽한 후, 이윽한 후 뜻 써놨어요. 평안도 방언인데 뭐 이슥하다? 원래는 이런 말이래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 그러니까 해가 뜨고 이런 얘기죠. 해가 뜨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그러니까 한 오전 정도가 됐겠죠. 머글머글 골을 옮기는 구름. 자, 머글머글은 음성상징어 의태어고요. 뭉게뭉게 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골짜기를 옮기는 구름.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구름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다 보면 이제 시각적이에요, 지금. 그죠? 상황을 묘사해서 제시합니다. 그다음 길경꽃봉오리. 길경은 도라지인데 이 도라지 꽃이요, 여러분. 7월에서 8월 정도에 펴요. 그래서 길경꽃봉오리 이러면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름이네요, 여름. 그죠? 흔들려 씻기우고. 자, 흔들려 씻기우고 요런 거는 좀 깨끗하죠. 깨끗한 이미지. 물론 시각적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차돌불이 촉촉 죽순 돋듯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그런데 이 차돌불이라는 게 여러분 냇가에 있는 차돌이에요. 이렇게 냇가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차돌들이 있는데 그게 마치 죽순 돋아나듯이 요렇게 뭐 세워져 있거나 어쨌든 죽순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요 촉촉이라는 말은 차돌부리가 돋아 있는 솟아 있는 그 모양을 촉촉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도 의태어예요. 의태어 음성 상징어인데 이게 이제 왜 띄어쓰기를 했냐는 건데 이게 마치 하나의 차돌 요런 느낌 들지 않나요? 나만 드니? 그래 그렇구나. 뭐 아무튼 그래요. 예. 차돌 하나 차돌들 하나하나를 이런 뜻이에요. 하나하나를 죽순에 비유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이 죽은 대나무죠. 순은 싹이에요. 싹. 그러니까 대나무의 싹이 돋아난 것처럼 차돌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시에 순이 나오면 싹이 나오면 무조건 생명력이에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마치 차돌부리가 죽순 돋듯 있다. 이런 것은 생명력을 드러내고 싶은 화자의 시인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물소리의 이가실이다. 요거는 제 생각에는 감각의 전이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공감각적 이미지, 감각의 전이 청각의 촉각화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데 간혹 이걸 야 이거는 전이가 된 것 같진 않은데 물소리 따로 이가 시린 것 따로인데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합 감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학교 필기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왜 이걸 감각의 전이라고 보는 거냐면 그 바다와 나비라는 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생딸 이게 달빛이 나비 허리에 이게 달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 달빛이 차가워서 차가울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보고 차가울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각을 촉각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말하면 이건 이견이 없어요. 누구나 다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제 차돌부리가 있고 거기에 물이 부딪히는데 물소리가 나겠죠. 물이 부딪히면서 그 물소리가 나는데 그걸 들으니 이가 시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시릴 리가 없거든.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청각인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촉각으로 바꿔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걸 감각의 전이로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은 뭐 내신은 학교 필기, 학교 선생님들의 생각이 중요하니까요. 혹시라도 학교에서 복합감각으로 배우셨다면 복합감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앉음새 가리어. 앉음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자세예요. 이 세자는 자세를 뜻하고, 그래서 앉은 자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앉은 자세를 뭐 가라앉히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가다듬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어쨌든 그러니까 고쳐 앉아서, 잘 앉아서 이런 뜻이에요. 양지 쪽에 쪼그리고, 쪼그리고 앉은 거죠. 양지는 이제 아시죠? 양지는 햇빛 비치는 곳. 양지 쪽에 쪼그리고 앉아서 서러운 새가 되어 흰 바바를 쫓다. 이게 흰 바바를 쫓다라는 말이 이걸 비유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봐봐 이렇게 이걸로 그림을 그리기가 힘든데, 물론 손으로도 잘 못 그립니다. 마우스로 그리는 건데, 이게 바발이 이렇게 바발이 이렇게 있어. 바발은 그렸는데 새를 어떻게 그리지? 새를 미안해. 새야 미안해. 아이고, 자 새가 이렇게 있어. 새가. 자, 새. 생각보다 괜찮은데. 몸통이 망했다. 새가 이렇게. 괜찮지? 괜찮은데? 자, 새가 있어요. 이 새가 여기 바발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바발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요걸 이렇게 먹으려고 쫓아가는 거야. 흰 바발을 쫓아가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새가 된 것처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쫓다를 쓴 거야. 나를 새라고 표현한 거야. 나를 새라고 표현했으니 마치 새가 바닥에 있는 이 쌀알을 쪼아 먹듯이 나는 사실 쪼아 먹진 않겠죠. 나는 그냥 이제 도시락 같은 걸 먹고 있는 건데, 그걸 마치 바바를 쫓는 새처럼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서러운 새가 되어 흰 바바를 쫓다. 일단 주체는 화자예요. 화자를 비유한 시어예요. 근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왜 서러울까요? 도대체 사실 우리 여러분 전혀 모르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서러워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죠? 뭐 바람이 막 엄청 세게 불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돌이 날라와 그런 것도 아니잖아. 밥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야. 왜 서러운 거지? 알 수가 없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모르는 게.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정서는 서러움이라는 거죠. 그죠? 그건 아셔야 돼요. 서러움, 요게 화자의 정서라는 거. 그리고 요새는 화자를 비유한 시어라는 거. 그럼 이게 감정이입이냐? 감정이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안 썼네요. 근데 이것도 해석의 문제긴 해요. 저는 이걸 감정이입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걸 감정이입으로 볼 수 있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화자의 정서와 대상의 정서가 동일하면 감정이입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 게 없고 이게 서러운 새가 되어가 내가 서러운 새가 되어거든. 그러니까 나의 정서도 서러운이에요. 그리고 저 대상도 서러운이죠.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입으로 볼 수 있다. 뭐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근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뭐 모르셔도 되는데, 서러운 새라는 게 비유잖아요. 실제로 새라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실제로 어떤 새가 있는데 그 새가 서러운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이건 그냥 비유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감정이입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학교 필기를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감정이입으로 본다면 화자의 정서와 대상의 정서가 동일함으로 감정이입이다. 그리고 감정이입이 쓰이면 당연히 의인화도 쓰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감정이입이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안 하시면 그냥 이건 그냥 비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써드릴게요. 또는 그냥 비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써드릴게요. 감정이입이 쓰이면 당연히 의인화가 쓰인 겁니다. 자, 아무튼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밥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조찬이에요. 그래서 제목과의 관련성이라고 써드렸죠. 그래서 조찬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름이 쓸려가는 오전 가까운 시간에 여름이고 산에서 길을 가다가 이제 어딘가에 주저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서러움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써놨는데 시를 통해서는 도대체 왜 서러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렇다면 이제 시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지용이 언제적 사람이냐?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대적인 일제강점기의 그 순환, 고된 현실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럽지 않겠는가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해봤고요. 화자는 드러나지 않죠. 뭐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존재가 있긴 있는데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해놨고요. 상황, 아침에 산속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 그죠? 조찬을 하고 있고요. 정서미 태도는 서러움의 태도, 그 다음에 관조적 태도. 관조라는 건 대상을 관찰하여 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아침에 그 산의 모습을 관찰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조적인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상 특징을 보면 첫 번째가 선경우정, 그리고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의 이동이 있다. 요걸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여러분 요걸 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요 부분은 먼 경치예요. 멀리 있는 거. 저 하늘 위에 있는 구름을 보고 있는 거죠. 멀리.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가까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는 부분을 원경이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부분을 근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의 이동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시상전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상, 이 둘 다 선경우정,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의 이동, 이거 둘 다 시상전개 방식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선경우정은 뭘 말하냐면 이게 이제 다 경이잖아요. 경치죠. 그리고 이 뒷부분은 여기 이제 정서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정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의 경치를 제시하고 뒷부분의 정서를 제시했으므로 이것을 선경후정의 시상전개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 이거는 이제 정지용 시의 특징이에요. 정지용은 모더니즘 시인이고 모더니즘 중에서도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잘 사용하는 시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들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복합 감각 또는 감각의 전이 이거 둘 중에 하나. 학교 필기를 꼭 확인을 해보시라 그랬어요, 그죠? 아무튼 감각적 이미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그냥 요렇게만 써놓으면 얘들아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감각의 전이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요거를 감각의 전이로 보기 때문에 얘도 감각의 전이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써놓은 거죠. 이거 나중에 이제 요거만 이렇게 써놓으면 내가 이걸 왜 써놨지? 이러실 거라고요. 같이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행 일련의 구조로 통일성을 주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정지용의 비라는 시와 마찬가지로 얘도 이행 일련, 일련이 이행으로, 이연도 이행, 각 연이 다 이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행 일련의 구조로 되어 있다. 통일성을 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글픔이 이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비애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